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천고등학교에 사이언스 슬램디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굉장히 종천고등학교 학교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처음 볼 텐데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가 2018년부터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대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하면서 거기서 우승자를 뽑고 각 우승자들이 12월에 모여서 왕중왕전 그 해의 킹 오브 킹을 뽑는데 올해에 우승자가 8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8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오늘 종천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본 행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을 소관하고 관리 운영하고 지원을 하는 연구회에서 그리고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그리고 과학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과학 언론사 대덕레에서 함께 주최 주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가 4월부터 진행을 했었고 10월까지 각 행사를 진행을 해서 우승자분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뭐 AI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에너지 또 기초과학 원자력 등등 다양한 주제를 진행을 했었고 네, 저희가 요거를 학교에 가서 진행을 했었어요. 제일 첫 학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세종의 전이 중학교에서 최초로 했었고 뭐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도 있었고 보문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오늘의 마지막은 올해의 마지막은 저희 세종 종천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내년에도 정규회차 또는 왕중왕전에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저희 협력을 해주셨던 저희 고등학교 분들에게도 많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뭐 IBS 과학문화센터에서도 했었고 방송국에서도 했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도 했었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우승자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이언스 슬램디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학생들이 오늘 1, 2학년이 있는데 내가 오늘 왕중왕전만 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좋은 거를 진작 보지 못했다니라고 아쉬움이 드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학교에 풀 영상도 있고 각 박사님들의 편집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종천고등학교 편은 풀 버전도 있고 우승자별로의 영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뭐 유전자 가위가 궁금해 유전자 가위로 검색하시면 유전자 가위로 발표하셨던 분들이 쭉 나오고 로켓이나 뭐 자율주행이 궁금해라고 검색을 하시면 쭉 또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발표자분이 꽤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과학에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과학 강연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면 되고 이게 박사님들이 깊이 있는 연구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최신 동향도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과학 트렌드를 읽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저희 이렇게 힘써주신 8분께는 저희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제 우수상을 저희가 시상을 오늘 별도로 오늘 마지막 왕중왕전 날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거고요. 잠시 시상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크게 3번을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상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시상을 해주실 기초과학연구원 심시보 저희 기획협력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은 저희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의 양정열 박사님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은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 쪽으로 오실까요? 네,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리 한번 잡아주시고 네, 대독하겠습니다. 상장 IBS 지하실험연구단 양정열
위 연구자는 2025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로서 연구원의 우수 성과 확산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우수한 활동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영덕. 네, 저희 사진 앞에 보시고 사진 한 장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이어서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측에서 시상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시상자는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김양훈 미래전략 소통실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수상자분들은 총 5분이고 저희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할 텐데 키스티 류정희, 그리고 애트리 송대영, 기계연구원 이보연, 한국수력원자력 정영철, 한국과학기술원 최병혁 수상자분들 5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류정희. 위 연구자는 2025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로서 연구원의 우수성과 확산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우수한 활동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두 분 앞에 보시고 사진 한 장만 찍으실까요? 송대영 박사님. 상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한국기계연구원 이보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영철. 상장 한국수력원자력 정영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한국과학기술원 최병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마지막 2분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상을 해주실 분은 대덕net 대표이사 윤혜정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고요. 수상을 하실 분들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고진석 박사님,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진희 박사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고진석 위 연구자는 2025 사이언스 슬램디 우승자로서 연구원의 우수성과 확산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우수한 활동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대덕넷 대표이사 윤혜정. 상장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상해주신 대표님, 네, 저희 두 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앞에 펼쳐서 보여주시고요.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재미없는 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 상장은 뭐 이제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진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 대중분들에게 과학을 조금 더 재밌고 쉽게 알리는데 많은 활동을 해주신 분들께 공로의 의미로 시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실 거고 아마 여기서 보신 박사님들이 뉴스나 유튜브에 막 나올지 몰라요. 저희가 그렇게 배출을 해낸 과학자분들이 꽤 되셔가지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이언스 슬램디 왕중왕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분들을 이제 앞서 시상할 때 만나봤겠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총 8분이 저희랑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8분의 발표자분들 무대 위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다 소개는 드렸지만 송대영, 애트리에서 오신 송대영 박사님, 카이스트 최배영혁 박사님, 핵융합연 고진석 박사님, 기초과학연구원 양정열 박사님, 기계연구원 이보연 박사님, 화학연구원의 이진희 박사님, 한수원의 정영철 과장님, 키스티의 류정희 박사님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4-5명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8분의 우승자를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학생들이 박사님 우승자 발표자 분들도 많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박사님들이 적게는 한 70명 앞에서 했을 거고 많게는 한 200명 앞에서 했을 텐데 제가 전달 듣기로는 오늘 종천고 약 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하고 또 오늘 어떻게 즐겨주시고 또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해주시고 가실 예정인지 저희 류정희 박사님부터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온 류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행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초 안내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류정희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양자 컴퓨터인데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향후에 대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꼭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 개발하시는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온 송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단순히 기술 발전 와 재밌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 문제와 연관될까를 조금 중점적으로 조망해 볼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오늘 재밌게 놀다 갈 거니까 저 혼자 놀지 않게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고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미래 에너지 핵융합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1호 박사 최병혁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박사를 딱 받고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AI와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 뇌인지과학과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나중에 주시면 제가 다 친절히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 강연에서 스포일러를 할 건데 미래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발표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연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딱 손 들고 뭐 2학년 최병혁 이런 식으로 딱 말해주시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여기 기프티콘이 준비돼 있고 마지막에 이 저한테 받는 인형도 있는데 이걸 다 상품으로 걸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이보연입니다. 네. 지금 700명 가까이 학생분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집중력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저조차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휴머노이드, 요즘에 TV에서 막 춤추는 휴머노이드 많이 보이죠?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에서 왔습니다. 부산 갈매기입니다. 언제쯤 저희는 한화처럼 가볼까요? 예. 저는 현직에 원자력 발전소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저는 연구원은 아닙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니까요. 오늘 편하게 들으시고 재밌게 내용 제가 재밌게 준비해놨으니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베스의 양정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학을 믿으실 겁니다. 저희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그런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각양각색의 이제 인사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아쉽지만 이따가 굉장히 고르시기 힘들겠지만 왕중왕 딱 한 분이 탄생을 합니다. 제가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발표를 다 받고 굉장히 진짜 재밌고 몰입감이 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발표자분들은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고 개인 발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행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승자 분들만 이렇게 엑기스로 모아본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훌륭한 이런 기회를 맞았는데 굉장히 몰입감 있고 내가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또는 아는 거지만 또 재밌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 왕중왕전 이런 경연 또는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투표를 할 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순서예요. 순서. 누가 1번으로 발표해서 조금 가물가물하게 잊혀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뇌리를 세게 박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순서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왕중왕전에 포문을 열고 어떤 분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대미를 장식을 해주실지 순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게 보이긴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결과를 조금 키워주실까요? 제가 좀 나가서 볼게요. 자, 류정희 박사님이 제 옆에 서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류정희 박사님이 1번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최병혁 박사님이 2번, 고진석 박사님이 3번, 그리고 이보연 박사님, 정영철 박사님, 양정열 박사님, 이진희 박사님하고 송대영 박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순서는 사회자, 스태프분들 그리고 박사님 개인 발표자분들도 순서는 항상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발표가 제일 떨려요. 그래서 근데 첫 발표인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워낙 발표를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이분은 올해 마지막 회차의 우승자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승하신 우송고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고요. 주제는 당시에 양자 기술이었어요. 여러분들 양자 역학,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센싱 하면은 아직 먼 얘기 같고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과연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언제쯤 다가올지 저희 류정희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라 그래도 조금 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류정희 박사님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시는데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저도 잠깐 세팅을 해야 돼서 조금 잡담하셔도 돼요. 네, 8분 동안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시간을 맞춰놓고 하려고. 네, 언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시작을 누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고 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의 류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오래 치면 안 돼요. 저 시간 별로 없어요. 네, 자,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양자 컴퓨터는 어디에 쓰니?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은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양자 역학이라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사람, 뭐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스마트폰이 꽤 똑똑하죠. 스마트폰은 양자 컴퓨터일까요? 아닐까요? 자, 스마트폰은 양자 컴퓨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이 불빛 전부 다 양자 역학의 산출물이에요. 그러면 이미 양자 역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뭘 더 만들겠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앨리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네, 양자 컴퓨터에 앨리스하고 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올해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양자 역학의 100주년이에요. 왜 100주년이 올해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품은 저 딸을 갖다 줘야 돼서 요거는 못 드리고 저희 기관에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0년이 왜 올해 100년일까 아는 사람? 네, 공부하면 돼요. 19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생기신 분은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인데 1925년에 행렬역학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행렬역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논문이에요. 자,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1925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분의 일이 정말 지금의 양자정보 기술의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1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1991년에 정보와 물리학이라는 내용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보 법칙은 물리학의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목소리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우주에 가서는 제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는 보통 빛을 이용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하는 방식은 양자 역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쓰지 않았던 지금의 과학 기술 말고 양자 역학의 핵심 기술을 써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비트와 큐비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큐비트라는 개념은 왼쪽에 비트라는 개념에 비해 뭔지 모르겠죠. 동전이 서 있는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이거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퀀텀 비트, 큐비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계속 모르는 얘기들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왼쪽에 스키를 타는 사람은 오른쪽 위에서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요? 나무를 뚫고 지나갔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전자 하나, 원자 하나가 있는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 100년 동안 알았고 최근 20년 동안은 이 가능한 현상을 컴퓨터 기술에 쓰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컴퓨터와는 다른 방식의 동작을 하고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밝혀냈어요. 자, 이거를 양자중첩이라고 합니다. 양자중첩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기 보이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양자중첩 현상이 믿기지가 않는다. 너희들이 말하는 양자중첩 현상이라면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황과 살아있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말로 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2010년이 되어서 과학자들은 실제 고양이는 아닙니다만 고양이처럼 죽어 있거나 살아 있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 혹시 이런 개를 본 적 있나요? 그렇죠? 자, 이 개는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네, 이 개는 서 있으면서 동시에 앉아 있는 양자중첩을 수행하고 있는 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들은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입 다물고 계산이나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데는 잘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주는 것들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어느 정도로 정확했냐면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가지고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나도 잘 모르니까 입 다물고 계산이나 해서 결과나 보자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자, 이 도대체 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이해 안 겠지만 그래서 유퀴즈에 나오셔서 김성욱 교수님이 양자역학은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받아들이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받아들일 준비 됐나요? 네, 저도 20년 전부터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 제가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지 총 4개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초전도 회로라는 인공 몽자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온화 시키는 방법 알죠?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런 이온들을 모아서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 중성 원자들만 모아서 컴퓨터를 하는 방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레이저 포인터인데 이거 빛이죠. 빛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리스트들은 전부 다 현재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물론 수백억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계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이 세종에 있으니까 대전에 저희 기관에서 내년에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1, 2학년들은 내년에는 2, 3학년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졸라서 키스티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 설치된 걸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초전도 회로 방식이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칩인데 여기에 있고 이 큰 것들은 양자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기술들이에요. 이 기술들 다 있어봐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어디에 쓰는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지도는 베이징에 있는 도시 알죠? 베이징에서 택시 기사들이 도시에서 베이징 공항까지 가는 GPS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양자 컴퓨터가 도로가 안 막히는 길을 찾아줘 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현재 풀 수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고 우리도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푸는 걸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게임은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렵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혹시 아빠 엄마 어렸을 때 대항해 시대 게임을 하지 않았어? 물어보면 열심히 했다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6개의 도시 중에 제가
4개의 도시를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의 도시를 찍을지, 어느 도시를 찍을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접수를 받았다가는 뭐 오늘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4개를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통해서 가장 짧은 경로로 모든 도시를 다 거쳐가는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는 다 오른쪽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계산을 컴퓨터에서 수행을 하고 오래 걸리지만 계산되는 과정은 제가 다 자르고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한 번 더 도시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4개의 도시에 대해서는 요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알려졌어요. 자, 이거 나중에 한 10년 후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면 뭐 할 수 있어? 엄마가 지금 빨리 오래. 최적의 경로. 마트 가서 뭘 사오래. 그러면 이걸 돌려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자, 이러한 양자 컴퓨터는 암 치료제 개발이나 새로운 약물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 생산 저장 촉매에 대해서도 양자 컴퓨터가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활용되는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희망적인 계산 능력보다 약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요. 왜? 대학교를 갈 때 양자 컴퓨터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대학교를 가서 양자 물리학도 공부하고 양자 정보 기술도 공부해서 한 10년, 20년 후에도 저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종천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떨리셨을 텐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양자역학, 양자기술은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모두 깨버리고 아예 새로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고전 컴퓨터라고 불러요. 양자 컴퓨터에 대비되는 고전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성능이 아주 극강의 차이가 나는데 다만 아직 실용화까지는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됐을 때는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최명혁 박사님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박사학위를 당시에 저희 발표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던지는 질문이고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것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지 한번 최명혁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두 번째 발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해주는 AI 시대에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온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최병혁 박사고요. 박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기프티콘도 준비되어 있고 아까 인형도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딱 몇 학년 이름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 제가 제일 먼저 손드는 친구한테 기회를 줄 거고요.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기프티콘과 인형 선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문장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저 뒤에 손든 친구? 빨리 몇 학년? 이름? 네. 이름? 네,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세요. 너무 영어 잘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하면 이거를 마법이랑 구분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1990년대 때 나온 말인데 저는 지금 아주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려고 이런 그림 자료가 필요하면 옛날에는 한 10만 원, 20만 원 들여가면서 부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알죠. 재미나이한테 부탁하면은 뚝딱 나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영상 한번 볼까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줄 알고 파닥파닥거립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영상까지도 이제는 내가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AI를 넘어서 우리 과학자들이 쓰는 AI를 한번 보면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있는 게, 내년이면 이 알파고가 처음 우리한테 모습을 드린 지 10년이 된 날이거든요. 2016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알파고가 AI가 사람을 바둑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로부터 8년 뒤에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와 똑같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동생 모델인 알파폴드라는 이 모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과학자가 8년 만에 노벨상 받았다고 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겠지만 AI는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알파폴드가 얼마나 마법 같은 모델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구조를 알려고 하면 저처럼 이 박사생 한 명이 이 박사 인생을 다 바쳐서 한 1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써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지만 하나의 단백질 구조를 새로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10,000원도 안 들이고요, 시간도 5분에서 진짜 길어봤자 1시간 만에 이렇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알고 싶어서 마우스 클릭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알게 됐다면, 옛날에는 박사생 인생 한 번을 제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 정보만 알면 그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될지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올해 6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 6월 달에 나온 이 모델을 이용하면 사람 개별적으로 나오는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까지 알 수 있어서 개인 유전병 진단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보고 진짜 너무 흥분돼서 제발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구글 딥마인드 팀에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치매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알파 지놈으로 해서 논문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요, 이 알파 지놈은 알파 폴드처럼 5년 내에 노벨상 받을 것 같은데, 노벨상 받을 때 국내에서 이 모델로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제가 되고 싶고, 그때쯤 되면은 진짜 TV에서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오늘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과학 발표에 쓸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싶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설명을 넣고, 거기에 이렇게 저처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림을 넣으면은 이렇게 발표로 쓸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코딩을 배운 건 아니지만 AI와 함께라면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번 설명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을,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해야 됐던 연구, 그리고 개발자들이 해야 했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의사들이 해야 됐던 진단까지 AI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미래는 똑똑한 AI가 다 해줄 건데 그럼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형을 걸어 볼게요. 왜 해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네, 친구? 조금만 더 크게 말해주세요.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중에 찾아오세요. 네, 그 말을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과학 AI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생명과학자들이 제일 많고요. 개발자를 대체할 거라고 하는 이 개발자를 대체한 AI 커뮤니티에 가면 개발자가 제일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AI들이 제 직업, 대학원생의 연구 직업을 뺏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 모델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피켓 들고 구글 앞에 찾아가서 내 일자리를 뺏지 마라 이렇게 시위를 했을 텐데, 앞서 말했죠. 이 모델을 보고 가장 흥분한 사람도 바로 생명과학자인 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약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단백질을 수백 개를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의 구조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돈이 많은 제약회사였어야 했고, 우리 같은 박사생들은 거기서 단백질 구조만 7년 8년 연구해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이제는 우리 연구실 단위에서도 단백질 구조를 A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새로운 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실 단위,
개인 단위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점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런 생명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옛날에는 엔터사, 게임사들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AI를 잘 쓰고 잘 활용하고 AI와 공생관계를 이루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MIT에서 올해 10월 달에 낸 논문인데 아까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답변처럼 AI를 오래 쓰면 창의력, 사고력이 하락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네,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둑계 같은 경우는 이제 AI로만 바둑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AI와 함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할 수 없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AI를 많이 쓰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A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법으로 AI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AI를 쓰는 걸 멈추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MIT에서 연구된 결과인데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AI한테 야 이거 답이 뭐야? 라고 바로 물어본 다음에 그 답을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 친구, 혹시 가슴이 뜨끔하다라고 하면은 AI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구적으로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I를 한테 어떻게 써야 되느냐? AI한테 문제를 물어보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I한테 너와 나의 답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지, 내 답변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있게 AI한테 야 너의 답은 틀린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AI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AI는 최적의 답을 만들어주는 건데 좋은 질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은 사람이 제시를 하고 AI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AI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와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의 최병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AI, 저도 AI 가끔 쓰지만 굉장히 너무 편할 때가 있어서 조금 나태해질 때가 있는데, AI는 단순히 고성능,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 높은 걸 쓰느냐가 아니라 나랑 잘 맞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여기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위치한 연구원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인공태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공태양? 네, 진짜 말 그대로 태양을 강제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기술인데, 자, 이 인공태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고, 오늘 고진석 박사님은 인공태양이 과연 어디까지 왔고 왜 개발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저희 고진석 박사님 발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미래에너지 인공태양에 대해서 현재 우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 역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뭐냐 하면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1942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엔리코 페르미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그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레고로도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시카고 파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파일이냐 하면 PILE, 저기 있는 저 벽돌들 속에 우라늄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우라늄 벽돌들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파일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예,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저렇게 리틀보이하고 팬맨이라고 두 개의 핵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원자력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자연계에 보면은 철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철보다 무거운 친구들은 오른쪽에다 두고 가벼운 친구들은 왼쪽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약간 위치를 바꿔볼게요.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에 따라서. 그래서 우라늄처럼 무거운 핵들이 쪼개지면 그게 핵 분열입니다. 그리고 수소처럼 가벼운 핵들이 합쳐지면 저게 핵융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카고 파일 있죠. 그리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그 핵폭탄, 그리고 오늘날의 원자력 발전소,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핵 분열의 예가 되겠습니다. 핵융합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바로 핵융합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안타깝게도 핵융합은 여기 있는 핵분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더 안타깝게도 이제 핵융합은 사실은 이제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핵폭탄이라고 하죠. 왜 수소폭탄이라고 불리는지 알겠죠? 수소의 핵융합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소폭탄입니다. 1950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인데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불렸죠. 그 두 나라 간에 이제 핵무기, 핵융합 폭탄 경쟁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1950년대 초에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소련이 계속 누가 더 센 폭탄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쟁을 하다가 끝판왕 마지막 승자는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러시아. 차르본바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폭탄이 차르본바고 왼쪽에 아주 작게 나와 있는 폭탄 두 개가 있죠. 저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터뜨렸던 핵분열 핵폭탄이죠.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 여기 계신 이 러시아 과학자 사하로프 박사님이 저 차르본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폭탄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의 핵융합 에너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제어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평화롭게 핵융합 에너지를 만드는 곳, 바로 태양으로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태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태양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태양이 뭔지 저거 셋 중에서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체, 액체, 기체는 이제 저걸 구성하고 있는 저런 원자들이 막 그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 건데, 핵융합이 되려면 저렇게 파란색이 이제 핵이고 빨간색이 전자인데,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는 아마 다 배우셨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핵과 전자가 저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져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바로 플라즈마라고 하고, 플라즈마가 핵융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핵융합이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얘네들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꽉 잡아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석의 힘입니다. 자석을 양옆에다 갖다 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자기장이라는 선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플라즈마 입자들은 저렇게 자기장 선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 친구들이 절로 가면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입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끝을 이어주면 되겠죠. 도너츠처럼. 배고프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원심력을 받습니다. 그 원심력을 막아주는 것은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손에 잡고 꿀 이렇게 흘리면 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리죠.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엄청난 그 물리적인 그런 원리를 지금 몸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핵융합 장치에서도 저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냥 이렇게 있지 않고 회전을 준 거죠. 짠,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자기 그 코일 구조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름을 토카막이라고 하죠. 저 토카막은 어느 나라 말일 것 같나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까 그분입니다. 사하로프 박사님. 엄청난 반전이죠. 이게 폭탄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런 핵융합 에너지도 만드네요. 그래서 토카막은 러시아 말입니다. 자기 코일이 있는 도넛 모양의 그릇이라는 러시아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하로프 박사님은 이 소련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웅이겠죠. 폭탄도 만들어주지, 에너지도 만들어주지. 그래서 소련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명이랄까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오펜하이머 박사도 핵폭탄을 만들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사하로프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나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어. 러시아 정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상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사하로프 박사님은 인권운동가가 돼요.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죠. 197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악의 무기를 만든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아주 역사의 파라독스가 아닐 수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하로프 박사님 팀이 만든 T3라는 핵융합 장치가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이제 토카막이 전 세계 핵융합 연구의 어떤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기념우표도 만든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핵융합 장치 토카막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우리 연구소입니다. 자, 이 연구소는 역시 우리 대전에 있고요. 어떤 모양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혹시 보이시나요? 거북선이 보입니까 혹시?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거북선을 그려봤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제 옆면도 그렇고 약간 거북선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이 거북선 안에 우리의 핵융합 장치 이름은 K-스타가 있습니다. K-스타 장치는 1990년대 말에 건설이 돼서 2008년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게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KF-21 보라매 그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0억입니다. 자, 이 비행기 몇 대면 우리 K-스타를 만들까요? 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 3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약 3,600억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건설할 때 비용이고 우리가 매해마다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거는 훨씬 적습니다. 사실 비행기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날개 한쪽, 날개 한쪽.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소개 모습이고요. 그리고 완성된 모습, 그리고 실험하는 모습도 한번 볼까요? 실제 플라즈마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등고선을 이렇게 그어서 가장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막 분리를 해가지고 실험하고 저희가 더 밝네 이런 연구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조용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플라즈마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막 경계면이 불안정한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플라즈마를 운전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저런 경계면의 어떤 불안정성을 저희들이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방금 저기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저 플라즈마는 온도가 1억 도입니다. 그리고 그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세계 최장 시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K-스타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핵융합 장치에서 국제 핵융합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혹시 사람 찾아보세요. 사람 얼마나 큰지 알겠죠? K-스타 옆에 쓰면 이렇습니다. 자, 이 장치 이름은 이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저 깃발은 토카막의 고장 러시아죠. 그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프랑스에서 짓고 있습니다. 프랑스 까드라슈라는 곳에서 짓고 있고요. 건설 현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203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후에 건설이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실험을 시작하겠죠. 엄청나게 거대한 토카막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K-스타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이터 그리고 떠오르는 강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어디일 것 같습니까? 미국의 견제 힌트 바로 중국이죠. 예, 중국에 K-스타하고 거의 비슷한 핵융합 장치가 있어요. 이름은 이스트라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이스트의 이제 제어실이고요. 아까 그 이터 건설 현장 보셨죠? 그거는 이제 35개국의 나라가 같이 그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중국에 있는 저 베스트라는 장치는
중국 혼자 저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크래프트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부품을 만들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크래프트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래프트의 몇몇 시설들에서는 아예 출입을 못하는 것도 있고 출입은 가능한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사진을 찍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핵융합 모형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원격 제어 실험을 하는 곳이죠. 자, 핵융합이 어디까지 왔는지, 많은 플라즈마 입자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높은 온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입자는 밀도 N이라고 하고 충분한 시간, 그리스어로 T, 그리스 알파벳으로 T는 타우죠. 그리고 온도는 T라고 했을 때 N과 타우의 곱은 세로축에, 그리고 T는 가로축에 썼을 때 우리가 이 주황색 선을 넘으면 발전소 조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왔냐? 자, 사하로프 박사님의 T3 토카막을 시작으로 많은 장치들이 저 주황색 선에 가까이 왔습니다. K스타도 보이죠. 방금 소개드린 이터 장치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 장치가 거의 주황색 선에 다다라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왜 핵융합을 하는지, 여러분들 인공지능 오늘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인공지능이 전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전기도 많이 쓰고, 그렇다고 무분별한 에너지를 만들면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위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42년에 시카고에서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면, 그로부터 약 100년 후 2042년 어딘가에서 혹은 더 빨리 이제 이터가 되든 한국이 되든 우리는 핵융합 기반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저는 아마 없겠죠. 은퇴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나중에 혹시 핵융합 연구원을 이제 가실 기회가 되면은 토카막이라고 이렇게 도너처럼 생긴 인공태양이 있는데 거기도 보실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거의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인 이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계획 단계가 엎어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발표는 주제가 그냥 이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로봇도 아픔을 느낄 수 있을지. 그 질문, 혹시 로봇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니라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 이보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번째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봇도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기계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바이오 기계연구실 이보연입니다. 또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느끼게 되죠. 특히 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손들어서 이 앞 친구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줘 보세요. 주물러 줘 보세요. 때리지는 말고.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터치하는 게 느껴지죠. 이게 다 피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피부 속에 촉각 수용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감각 센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센서들이 우리 피부의 진피나 그 내피층에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 온도, 덥죠? 지금 덥죠? 네, 더위, 그리고 추위, 그리고 진동, 압력, 친구가 때리는 통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 수용체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계 차고 있으신가요? 시계를 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계의 무게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감각이 둔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너무 가렵죠? 계속 가려워서 신경 쓰이죠? 이게 감각이 민감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감각이 둔화되고 민감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다 뭐 예습해 오셨나요? 다 아시네. 시냅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이 시냅스 때문에 이 자극이 왔었을 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 자극의 강도나 아니면 자극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냅스 가소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가부화되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리 걷고 친구들이 이렇게 안고 있고 그런 자극들이 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받아들이면은 뇌가 가부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극이 이런 중요한 자극은 강화시키자, 이런 자극은 덜 중요하니까 조금 둔화시키자 하는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부하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냅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시면 이제 뭐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질문. 로봇도 사람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준비해 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연구자들이 로봇에도 사람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들이 많고 저도 그런 것들을 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왼쪽에 보는 경로는 사람이 촉각을 인지하는 원리예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피부 속의 촉각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감각을 다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인 신호를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어디로 보낼까요?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뇌에서 이거는 어떤 촉각이다 구분하고 인지하는 게 우리 사람의 능력이고요. 이거를 모사해서 우리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촉각 수용체를 모사한 센서들을 개발하고요. 센서를 어쨌든 신호를 처리해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뉴런과 시냅스와 유사한 회로들을 또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이 회로를 최종적으로 PC로 보내서 요즘에 막 AI로 해서 딥러닝 합숙시키고 하죠. 그런 학습시킬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주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촉각 수용체 속에 다양한 감각 능력을 가진 수용체들이 있다고 했죠. 얘네들과 대응되는 4가지 촉각 센서를 개발을 했고요. 또 이 센서마다 특징이 막 달라요. 센서마다 신호가 보내주는 그 형태나 그런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센서들의 신호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회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로봇에 붙입니다. 로봇 손가락 끝에 붙여서 우리가 재질이 다른 기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센서는 만들었는데 저기서 쟤네들이 진짜 그 감각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할 수 있는 모듈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이제 촉각 수용체를 개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앞에서 시냅스 가소성 얘기했죠. 그럼 그 시냅스도 어떻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시냅스를 개발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반응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이다. 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닿았어요, 손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뜨거워! 이러면서 피하죠. 이 반응이 되는 것은 막 뇌로 보내서 다시 피해라 이렇게 반응을 주기 전에 약간 이제 척수 반응처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아까 앞서서 우리가 인공 센서를 뇌에서 PC에서 막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었죠. 근데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센서 근처에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소자를 같이 붙여줘요. 그거를 시냅스 소자라고 하고요. 이 시냅스 소자가 센서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명령 막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똑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예요. 되게 흥미진진하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시냅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소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자 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안 와닿죠. 그럼 제가 이걸 좀 와닿을 수 있게 그래프를 가지고
그 시냅스 기능이 들어간 소자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조금 예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치 반응 아시나요? 역치 반응 아시죠? 뭐예요? 막 이렇게 살살 때릴 때는 이게 통증인가 싶은데 어떤 일정 세기 이상을 때리게 되면은 아프다 느끼죠. 이게 이제 역치 반응인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동일한 간격으로 압력을 증가시킨 거예요. 근데 2번에서 3번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쵸? 이렇게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역치 반응이고 그 역치, 우리 사람의 역치 반응을 소자로서 모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각 완화라는 것도 있어요. 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부위를 자꾸 때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특정 부위를 세게 때려요. 그럼 그 부위의 신경계가 굉장히 민감화돼서 거기에 살짝만 때려도 원래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너무 세게 느껴지죠. 아프게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통증이 완화가 돼서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은 원래 약한 자극을 때려도 그대로 이제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감각 완화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소자가 그런 감각 완화 특징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적 누적입니다. 이거는 뭐냐? 같은 위치에 같은 자극의 세기로 반복적으로 계속 때려요. 왜 예전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물방울도 바위 위에 계속 떨어뜨리면 바위가 파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같은 자극의 작은 세기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그 자극이 쌓여서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냅스, 촉각 수용체와 같이 우리 생체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해내고자 로봇에 적용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많이 보이죠? 막 휴머노이드가 춤추고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움직임에 집중을 했더라면은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손끝에다가 촉각 센서를 분포시켜서 계란을 잡을 때 로봇이 옛날에는 계란 잘 못 잡거든요. 막 부러뜨려요. 막 이렇게 깨트려요. 그런데 이렇게 깨트리지 않고 부드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시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로봇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막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질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과 유사하게 섬세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부여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처럼 섬세하고 똑똑하게 느끼는 로봇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삶을 더 편안하고 우리 주변에 뭐 비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봇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변이었고 로봇이 점점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진짜 로봇하고 친구 먹고 지낼 수도 있을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저희 정영철 과장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일고에서 우승을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 역대 슬램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대신 제가 내용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고리 원전에서 오셨는데 제염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흥미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왔고요. 현재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염제, 그러니까 오염을 제거시키는 저희 기술을 새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원자력하고 방사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점이 좀 우려되시는 게 있어요? 제일 우려되는 거 혹시 요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방사선 이런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저거예요. 저 뭡니까? 퉁퉁퉁 퉁퉁 맞죠? 얘는 뭐예요? 스펀지밥은 왜 얘기가 나왔을까요? 비키니 시티죠. 잘하네. 본인이 얘기했어? 나중에 내 상품권 하나 줄게. 나중에 와요 나한테. 싫어? 아, 와 괜찮아. 자, 요게 핵 실험 이후에 비키니 시티에서 핵 실험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생긴 돌연변이라는 뭐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걸 거예요. 무섭지 않느냐 방사선. 자, 그런데 방사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까 그 핵융합 발전소도 보셨겠지만은 발전소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양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 금속들이 뭐가 되냐면은 방사성 물질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면은 이런 방사성 물질들이 금속에 끼입니다. 그렇게 끼어든 금속들이 발전소에 저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양을 쌓아놨는데 저 금속들을 모아서 뭘 하느냐? 이렇게 드럼 처리를 해요. 자, 여러분 집중. 자, 저 드럼 한 드럼 버리는데 드는 비용 얼마일까요? 경매 한번 붙여볼게요. 자, 경매. 자, 얼마? 오케이. 됐어. 낮춰. 아이, 500? 좀 더 써봐. 700? 안 돼. 좀 더 써봐. 저 뒤에 없어? 아무나. 1000만? 더 써봐. 님 나중에 나한테 카드 받아. 대략 1600만 원 맞췄어. 거의 근접하게서 맞췄어 내가. 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이 금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금속 그대로 드럼 처리하면 전부 다 돈이죠. 저거 여러분이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될 거예요. 전기요금에서 다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깨끗이 씻어서 재사용하면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저게 잘 안 씻겨요. 근본적으로. 근데 저걸 한번 씻어보자 해서 제가 장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개념은 저런 금속들을 담아서 식기세척기 형태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금속이 그냥 녹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사성 물질들이 저 금속 사이로 막 타고 들어가요. 이게 그냥 물로 씻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제염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염이라는 거는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물질, 제염제를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어떤 형식이냐? 자, 요거는 과탄산 나트륨. 여러분들 부모님 쓰시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여기 와이셔츠 이런 데 때 탄 것들 제거시키는 과탄산 나트륨에다가 물 넣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만 가지고는 힘이 약해. 뭔가 좀 금속을 좀 두드러 팼으면 좋겠어. 어떻게? 초음파라는 장비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금속을 그냥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 눌려놓고 자기 일 하러 가면 돼.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 와보면 싹 제염이 돼서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용한 거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테스트했던 것들. 이거 지금 오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섭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기까지는 아닌데 아까 그런 있겠죠. 자, 오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800에서 2만 ppm 정도 되는. 지금 사진 잘 봐놓으세요. 굉장히 더럽죠. 저희가 저거 3시간 동안 돌려서 어떻게 만들었냐? 깨끗해졌죠. 예, 깨끗하죠. 예. 제염제에 지금 만들어놓은 제염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오염도가 40에서 50. 요거 그냥 밖에 나가서 고철상에 넘기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달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저는 금속들을 막 제염을 해봤어요. 저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성능,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로 다 제염을 해서 요거를 내보낸 게 지금 대략 한 5톤 정도 됩니다. 5톤.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좋다. 저기서 나오는 물은 어떡할 거냐?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액체 폐기물 저것도 줄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생긴 폐액을
교반을 시킵니다. 교반을 시켜서 찌꺼기는 가라앉고 윗물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찌꺼기만 모아주면 돼요. 아주 획기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염한 것들을 요 며칠 전에 제가 했던 거예요. 저거는 며칠 전에 제염한 것, 그리고 처분 비용 1,600만 원.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집중합시다. 문제. 또 경매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경매. 자, 이거 1,600만 원 조금 쇼크 받을 수 있게 저것 제염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거의 근접치면 제가 그냥 할게요. 저 여자분 흰옷 화이트. 예, 오케이. 어? 아, 좀 더 씁시다. 2만 원 좀 심하잖아. 어? 10만 원? 50만 원? 조금 더 씁시다. 어? 좀 낮춰. 근접했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저 뒤에 저기 검은 옷 입은 여자분. 뭐라고요? 여기 70만 원 나왔는데 그 100만 원 하면 어떡하나? 저 좀 뒤에 좀 해봐. 60? 70이라니까. 저 끝에. 오케이. 유. 님. 오케이. 유. 에? 낮춰. 80. 조금만 더 낮춥시다. 조금만 더 낮춥시다. 유. 님. 예. 그래, 너 해봐. 뭐라고? 됐어. 땡. 안경. 예, 오케이. 유. 인형 들고 있는 유. 79? 아니라니까 77. 예. 이거 왜 이래? 잘 안 들려? 77, 9 사이 어딘가 같은데. 78만 원 맞아요. 78만 원.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뭐 줄까? 인형 가져가 그래. 자, 78만 원 됐습니다. 거의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이 정도면 쓸만하죠.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발전소에 있는 드럼을 개수를 대략 추산해봤어요. 대략 8,000 드럼 정도 돼요. 요게 저렇게 제염을 해서 제가 추산해보니까 1,2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은. 기계 어느 정도 1,200억 하면 잘 안 오시잖아요, 감이. 스트레이키즈가 분기에 300억 번답니다. 1년이면 얼마? 1,200. 뭐 하나 만들지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바페 이적료가 얼마예요? 한 3천억 되는 것 같아. 돈이 비싸긴 비싸네요. 0.5바페 정도 산다 생각합시다. 0.5바페.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한 거를 아주 효과가 좋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세이브가 된다. 이 돈 벌어서 나중에 핵융합 하면 되잖아요. 맞죠? 지금은 쓰고. 자, 저는 앞으로 이거를 면비디아처럼 키울 겁니다. 해외에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일하셔야 돼요. 한수원에서는 저도 이제 한수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사성 폐기물이 밖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최대한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걸 활용을 해서 외화를 벌어올 겁니다. 원전이 수출되듯이 외화를 벌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런 빚더미를 안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이제 폐원전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수령 원자력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발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미오관태 제가 오랜만에 보는데 기초과학 여러분들이 사실 기초과학은 사실 꿈이 이제 조금 진로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기초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자물리 관련해서
IBS의 양정률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하실험연구단 양정열입니다. 제목이 우연과 시도의 입자물리인데요. 입자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약간 꼰대 같은데, 예, 나무 위키에 보면은 이런 거더라고요.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찾아갔어. 아, 나 억울해요. 공부 많이 했는데 너무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술 게임을 했다고 하네요. 까보니 정의가 3잔, 운명이 7잔. 여기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행운적인 것들 생각하죠. 그리고 기라는 건 보통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고 운이 아니고 우연입니다. 그냥 발생한 거. 그리고 기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시도입니다.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욕심과 기대를 뺀 건데 결국 과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참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살면서 한 번 기회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어깨의 폭을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자를 쓰겠죠. 하나는 눈금이 5cm인 자, 다른 하나는 1cm인 자. 당연히 1cm인 자가 더 측정을 잘 하겠죠. 그리고 측정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9분 길이를 측정한다 하면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할 텐데 한 번을 하느냐 10번을 하느냐, 당연히 10번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더 좋겠죠. 그랬을 때 제가 직접 이제 난수를 발생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m의 길이를 1cm 단위의 자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98cm, 99cm, 100, 101, 102cm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이 할수록 이거 원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오차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눈금이 1cm가 아니라 0.5cm인 경우를 해보면 이제 오차가 더 작고 더 앞에 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의 어떤 검출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된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입자물리는 그러니까 인문학과 비교를 해보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념적인 게 있으면 그거를 실질적인 거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과학은 그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걸 측정을 하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다시 바꾸는 행위인데 실제로 본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 태양에서 빛이 와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머리 뒤통수에서 보통 그 정보들을 다 만들어내죠. 이거를 똑같이 입자물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도 1초에 약 수조 개가 되는 중성미자가 손을 뚫고 지나갑니다. 단지 반응을 하지 않을 뿐. 그것들이 와서 이제 이런 커다란 검출기에 오게 되면 물 입자거든요. 물 입자를 지나가는 순간 빛을 빵 냅니다. 대략 태양 중성미자 같은 경우 한 9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했을 때 한 5개의 빛을 볼 수 있거든요. 알갱이 5개 정도.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서 이제 개수를 세는 거죠. 하루에 몇 개가 왔는가.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받은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수조예요. 높이가 아파트 10층이고 너비가 아파트 10층이에요. 맨 처음에 봤던 그 카미오칸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를 측정을 한 번 하는데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 그리고 효율적인 이제 입자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외국 실험을 보면
일본에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주노가 있거든요.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보면 원래는 카미오칸데였어요. 우리 이 슬픈 역사지만 카미오카제 할 때 그 카미오카예요. 카미오칸데라는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잘 돼서 슈퍼 카미오칸데를 했습니다. 보시면 1983년도에 시작해서 2028년도에 이제 끝날 예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이퍼 카미오칸데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걸 아마 20년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하는 거는 여기서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날라오고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검출기가 되는 거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제 지금 현재 2025년 이제 3월에 이런 그 깊이를 팠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카미오카 그리고 슈퍼 카미오카로 노벨상이 각각 나왔습니다. 부럽죠.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카미오칸데는 이제 더 중요한 물리량을 하나 측정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나라의 중국을 보면 중국이 엄청나거든요. 일본이 지금 한 30년에 할 거를 거의 한 10년 만에 했다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 주노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입자를 저희 측정을 하는데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서 지금 최근 이제 이게 잘 작동된다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냈고요. 아마도 매스 오더링이라는 이제 거를 측정을 해서 이것도 아마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과학 연구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얘기 드릴 거는 저 위에 있는 아모레 대표 실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 실험은 이 중성미자의 종류와 질량과 위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이거 크리스탈 하나에 한 1억 3천 정도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모레 2를 계획하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어디 있냐면 이제 쭉 서울부터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예미역에 도착합니다. 예미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정선. 그래서 가면 이제 그 지상 연구실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를 이제 바꾼 건데 그리고 이게 지상 연구실이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갱도로 출입하기 위한 광산에 갑니다. 이게 이 케이지고요. 여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걸 타고 내려갑니다. 한 5분? 5분 아니고 한 3분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면 이런 길이 나오는데 길을 타고 또 이렇게 카트를 타고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냉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탈을 넣어서 측정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서 보면 이렇고요. 실제로 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100편 중 1편 정도로 뽑히는 우수한 논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리버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은하 하나가 1000억 개의 별로 돼 있고 우주가 1000억 개의 은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우주 전체가 다 밝은 빛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우리 실제로 어둡잖아요. 그때 에드가 앨런 포가 하는 말이 멀리 있는 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20세기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시인도 지금의 우주를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호기심만 있으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초과학
연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기초과학 보통 노벨상 수상하는 거 전부 이제 기초과학에서 유래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노벨상을 한번 노려보시면은 기초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진희 박사님이 7번째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 기후위기, 전기, 왜 화학연구원에서 기후위기와 전기위기가 나온지 큰 박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 이진입니다. 여러분 기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좀 지겹지 않아요? 이거 CCTV 영상인데 3월 25일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산불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에 불이 엄청 빠르게 번져요. 이게 기후이기 때문. 비가 와도 기후이기 때문, 더워도 기후이기 때문, 추워도 기후이기 때문. 요즘 이러잖아요. 기후위기가 뭔데? 기후위기가 뭔지 오늘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기후위기가 뭐냐? 단순히 더워지는 게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 변동폭이 커지는 거예요.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거든요. 근데 기후위기 때문에 3월 25일에 유난히 더웠어. 바람이 많이 불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대응할 수 없게 빠르게 뭔가 일어나면은 그게 기후위기고 기후변화고, 변동폭이 커지는 게 기후위기다. 엄청 무섭죠. 근데 기후위기가 왜 일어나죠? 다들 아시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 쉬고 마시고 버리는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걸 해결한 게 바로 이 타노스입니다. 지금 우주의 기후위기를 걱정해서 바늘 날렸잖아요. 여기 지금 자는 친구들 바늘 싹 날리면 기후위기 해결돼요. 해결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타노스가 기후위기급 재앙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걸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두 출동합니다. 올스타 오늘 여기 오셨어요. 다 AI, 양자 컴퓨터, 뭐 태양전지 전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다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할지는 알겠죠? 네. 기후위기를 전기로 해결하겠다. 이 전기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결국 화석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그걸 태우면은 원하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 전기 에너지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없겠죠.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전기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기후위기에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옛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궁이? 여기서 불 떼서 요리했죠. 가스레인지 썼죠. 요즘에 뭐 써요? 인덕션 뭘로 해요? 전기. 여러분들 집에서 이미 전기를 쓰고 있어요.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그리고 전기차, 인덕션, 전기난로 교실에 있나요? 전기난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쓴다. 그게 아까 말한 전기와 엘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전기로 열을 만드는 거. 전기로 열을 만들면 뭐가 좋을까? 이산화탄소 안 나오죠? 기후변화, 그리고 그 외에도 CO나 낙스나 알데하이드 같은 발암 물질들, 대기 오염 물질들, 독가스들 안 나옵니다. 전기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덕션을 쓰진 않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반 조리법, 햇반 먹어봤죠? 전자레인지를 쓰면 2분인데 끓는 물에 데우면 10분 오래 걸리죠. 이게 이제 최신 전기 기술이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끓는 물에 하는 게 옛날 기술이에요. 물을 다 데피는 거. 이렇게 가능한 게 전기는 밥을 직접 데워요. 바로 전자기파로. 그런데 끓는 물은 물을 다 데워서 그 물에 있는 열이 전달돼서 데우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요. 전기를 쓰면은 오염 물질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밥을 데우는데 여기는 물을 다 데웠죠. 이 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식혀서 버려야 되죠. 그 에너지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얘는 밥만 데워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전기를 쓰면. 이게 전기 에너지를 쓰는 장점들입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물 온도도 전기는 빠르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온도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요. 이런 편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전기로 열을 만들어서 우리는 쓰고 있어요. 여기 우리 엄마네 집 부엌을 찍었는데 여기서 전기로 가열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전자레인지, 밥솥. 자, 인덕션 내가 말할게요. 인덕션, 그다음에 전기 포트 물 끓이죠. 정수기 뜨거운 물도 전기로 끓이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들이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를 만드는 실험인데 이쪽은 물을 다 데우는 기존 방식, 여긴 전기가열. 자, 봅시다. 반응이 일어나면 뽀글뽀글 수소가 나와요. 전기 바로 나오죠. 여기는 온도도 낮고 온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나오죠. 예, 빠르게 나온다. 전기를 쓸 경우 이렇게 빠르게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게 배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요거는 전자레인지 원리를 이용해서 반응기를 가열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 건데 요게 한 900도까지 올리는데 영상이 한 1분 정도 돼요. 1분 만에 900도까지 가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 산업,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하려면 900도, 1000도 이런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전기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전기 에너지를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반응기 이렇게 온도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온도를 잘 올릴 수 있을까, 균일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게 공장의 현장에 우리가 전기로 가열할 수 있는 저런 촉매 장치를 만들어서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전기로 열을 만들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화학연구원의 연구를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타노스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화학연구원의 연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하기 전에 사회자가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일단 마지막 발표까지 하고 저희가 끝나면 바로 QR 코드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발표. 오늘 마지막 발표는 좀 대미의 주제랑 좀 맞는데 저희 송대영 연구원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오신 송대원 박사님의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온 송대영이라고 하고요. 그냥 좀 자기소개 하려고 연구 분야를 좀 넣어봤는데 4년 전까지는 그냥 일개 대학생이었다가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파노라마 기술이나 아니면 VR에 쓰이는 이미지로 3D 아바타 복원하는 기술, 연구소 들어가서는 저렇게 영역 지정하면 불 지르는 특수효과 기술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외곽 영역 확장하는 그림 인공지능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달 전에 하와이 가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원래 예술에 쓰려고 만든 기술인데 광고 쪽에 수요가 좀 더 많아서 이렇게 광고 만드는 개발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30분이네요. 자, 이런 스타일 섞는 것도 해요. 진격의 거인 캐릭터 한번 섞어봤는데 만화풍이랑 실사화 이렇게 전이시키는 거나 아니면 한국풍, 서양풍 이렇게 전이시키는 거, 이거 그냥 재미도 있는데요. 이걸 한 이유는 아티스트들이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모티브에서 출발을 한 연구입니다. 재밌어 보이나요? 제 연구? 네, 감사합니다. 에트리에 오시면은 이런 연구 많이 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분야는 AI인데 AI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저출산 얘기를 좀 해봅시다. 8개월 전에 쿠르즈게작트라는 과학 채널에 South Korea is over라는 동영상이 떴습니다. 이거 봤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8개월 전에 떴는데 조회수가 한 1,400만 정도 돼요. 이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저출산 현상이 들이닥쳤는데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 방안이 없다예요. 보통 크루즈 게작트 채널 보면은 그렇게 결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요. 그냥 니네 끝났다 이거예요. 이 영상의 결말이 그렇게 납니다. 한번 보세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2050년에 몇 살입니까? 한 43살? 제가 한 52, 3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커리어 한창 탈 나이인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분의 10명 중 4명이 노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요. 그분들을 부양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는 월급의 한 반 정도를 내야 될 거예요. 세금으로. 자, 두 번째, 국방력 약화된대요.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2040년에 병력 자원이 반토막 난다고 하는데 제가 8년 전에 군인이었거든요. 그때 빡빡이었는데 그때 상비군이 60만 정도 됐어요. 근데 벌써 50만까지 떨어졌어요. 10만 명이 8년 만에 떨어졌어요. 이런 미래가 어쩌면 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출산율이라는 건 거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됐다는 말이에요. 이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탈조선 해야 됩니까? 농담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파르타랑 로마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스파르타가 특히 그러니까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웃 나라한테 망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 자,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그러니까 1945년 독립을 하고 거의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선진 강대국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너네 끝났다라고 결말이 지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인구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라는 사람이 멜서스 트랩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18세기에 나온 건데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원 그래프는 저 검정색 선인데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빨간색 선이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럴듯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던 지금의 대한민국 저출산처럼 돌풍을 일으켰던 이론입니다. 자, 이거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무인도에 빵을 3개 가지고 떨어졌는데 빵 3개 가지고 9명이 싸우는 꼴입니다. 근데 이거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네, 자, 짐작을 하시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저기 위에 프리츠 하버라는 독일의 화학자가 질소 고정법이라는 비료 제작법을 발명을 했고요. 아래쪽에 증기기관으로 방직기 같은 걸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방직기로 1초에 한 벌 만들 거를 10벌 만들고 100벌 만들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멜서스 트랩을 극복을 했습니다. 자,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2060년이죠. 2060년에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방법이 없어요. 결정이 된 거라서. 뭐 정책을 아무리 해봐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견해는 그냥 기술에 몰빵을 하자. 기술에 몰빵을 해서 AI와 로봇 기술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AI를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산차가 비쌉니까? 아니면 외제차가 비쌉니까? 당연히 외제차가 비쌉니다. 자, 국산차가 수리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외제차가 수리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외제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해야 됩니다. AI를. 올해 초에 GTC라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는 그 엔비디아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이고 이 기조연설에서 AI의 발전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피지컬 AI라는 물리적 AI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로봇이고 이 로봇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봇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향후 10년이 지날 무렵 전 세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수의 빅테크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에 규칙 기반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규칙 기반 로봇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걸 쥐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페트병이라고 하면은 페트병이 모양이 다 달라요. 회사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삼다수 페트병이 있을 거고 아이시스 페트병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페트병이 있는데 얘네 모양이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하나 규칙을 그러니까 모터가 얼마나 돌아가고 손을 얼마나 꽉 쥐고 이런 거를 다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배우지? 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 이게 걸음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저절로 배웠죠. 그죠? 이거 제가 선배한테 여쭤보니까 한 1년 걸린대요. 한 만 1년 정도면 사람이 걷는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출발한 게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엔진 같은 그러니까 물리 엔진 같은 데다 로봇을 집어넣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멀리 가면은 그 멀리 가는 애한테 보상을 세게 줘서 로봇을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못 걷는데 한 200번 정도 반복하면 조금씩 기어 다녀요. 사람처럼. 지금 못 걷죠. 47번 반복했는데 자 좀 걷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시뮬레이션 안에 넣자. 자 엔비디아가 제시한 패러다임은 옴니버스라는 시뮬레이션 엔진에다 로봇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자. 이때 그 생긴 게 좀 게임 같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코스모스 트랜스퍼라는 기술로 현실로 옮기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으로 시뮬레이션 엔진에 로봇 넣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로봇식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람은 독립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라서 걷는데 오래 걸리는데 로봇은 아니에요. 그 여러분 고전 만화 중에 나루토라고 있거든요. 그 나루토의 그 주인공이 풍든 나선 수리검이라는 필살기를 배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모르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신술을 써요. 분신술을 써가지고 폭포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분신들이 폭포를 가른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이렇게 버버버벙 터지면서 이 경험치를 평균 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AI가 인간보다 빨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AI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위에 그 그래픽 카드가 막 수백 장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위에다 로봇을 여러 개를 태우고 거기서 훈련을 막 돌리면은 사람보다 빨리 배우고 그렇게 학습된 로봇을 양산되는 로봇에다 따다다닥 집어넣으면 로봇이 대량 양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 G1이나 아니면 BMW와 협력하는 피규어 AI 로봇.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노동조합도 필요 없고 휴식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그냥 전기만 주면 되고 고장 나면 파츠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인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쉽지만 박사님들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항상 이 우승자분들에게 요 앞에 있는 작은 인형들을 들었었는데 오늘 왕중왕에게는 이 큰 꼰돌이가 갈 예정입니다. 저희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자, 저희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QR 코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QR 코드로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힘드실 거예요. 예, 뭐 오늘 처음부터 뭐 돌아보자면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있었고 AI도 있었고 로봇을 아픔은 느끼는가 또 기초과학 얘기도 있었고요. 제염제 이야기도 있었고 타노스는 아니지만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전기 연구를 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 AI도 있었고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저희 이 투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올해 2025년 슬램디의 왕이 결정이 되고 이 인형과 함께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 투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 10초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지만 끝나는 영상은 나중에 다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해 두시고 올라오시면 종총우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왔을까요?
오케이, 투표 결과가 끝났다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상 우승자분만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고 이따가 끝날 때 다 함께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승자분 좀 두고두고하면서 발표를 해볼까요? 자, 어느 분이 우승을 하시더라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승자분은 발랄하게 뛰어나오실게요. 아, 저희 마지막 우승하신 송대영 박사님 나오실게요. 제가 좀 무거워서 인형과 자, 우승 소감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중왕 뽑힐 줄 정말 몰랐고요. 그 종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후속 작업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일단 학생들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타이트했지만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슬럼디 정규 회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천천히 안전하게 퇴장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놓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은 저희 기념사진 촬영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